제 머릿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는 순간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이 흘러도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요. 그 순간은 여전히 제 갈비뼈 어딘가에 박혀서 제가 숨쉴 때마다 같이 숨 쉬고 이제 아프지 않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다시 아파옵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 철조망을 넘었을 때였어요. 제 군화가 처음으로 남쪽 땅을 밟았을 때 제가 해냈다는 걸, 살아있다는 걸, 자유롭다는 걸 깨달은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정확한 순간에 심장이 아직도 가슴을 쿵쾅거리며 튀어나올 것 같고 손은 아드레날린과 두려움과 이름조차 모를 감정으로 떨리고 있는데 제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이래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몇 달 동안, 솔직히 말하면 몇 년 동안 저는 그 순간을 꿈꿔왔어요. 국경에서 겨울밤 보초를 설 때마다 추위가 너무 혹독해서 생각마저 얼어붙는 것 같을 때 저는 그 순간을 1000번도 넘게 상상했습니다. 제가 철조망을 넘고 달리고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는 모습을요. 그 환상 속에는 항상 어떤 빛 같은 게 있었어요. 거의 손에 잡힐 것 같은 엄청난 안도감이요. 저는 마침내 성공하는 순간 제 안에 뭔가가 즉시 고쳐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평생 동안 고장나 있었는데 북과 남 사이에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다시 온전해질 것처럼요. 하지만 현실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남한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바닥에 엎드리라고 소리쳤을 때 제가 진짜인지 함정인지 몰라서 거칠게 몸수색을 당할 때 한마디 안심시키는 말도 없이 수갑을 채우고 군용차에 태웠을 때 제가 느낀 건 저를 통째로 삼켜버릴 것 같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아마 이해하기 힘들 텐데요. 북한에서 군인이 된다는 건 다른 나라에서 군인이 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아침에 입었다가 밤에 벗는 그런 단순한 군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당신의 완전한 정체성이에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그리고 꿈속에서조차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18살에 징집되면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의 자신이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하는 거죠. 가족은 더 이상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라 부대원들이 되고 자신의 삶이라는 목적은 사라지고 수령님 보위, 조국 수호, 남쪽 제국주의 원수들에 대한 영원한 경계로 바뀌어요. 그걸 워낙 반복해서 듣고 머릿속에 너무 깊이 새겨져서 결국엔 그들의 말이 어디서 끝나고 내 생각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구분할 수가 없게 돼요. 저는 하사였어요. 사년복무가 저한테 그 계급을 줬고 그와 함께 어떤 배낭보다 무거운 책임이 따라왔죠. 제 밑에 병사들이 있었어요. 저를 마치 제가 모든 답을 가진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정확히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처럼 바라보는 애들이요. 몇몇은 겨우 18살이었어요. 아직 청소년의 부드러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얼굴에 우리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여전히 믿는 눈을 가진 애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들을 책임져야 했어요. 훈련시키고 배급이 너무 부족해서 몸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게 느껴지는 겨울 행군에서 살아남게 하고 그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아니, 더 나쁘게는 정치장교들의 방문으로 이어져서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뭔가가 부서지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지도 극적이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벽에 금이 가는 것처럼요. 처음엔 거의 눈치채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벌어지다가 어느 날 문득 구조 전체가 무너질 것 같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금이요. 작은 질문들로 시작됐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떠오르자마자 짓눌러 버리려고 했던 생각들이요. 우리가 강한 나라라면서 왜 굶어야 하는 거지? 고위 장교들은 충분한 식량이 있는데 우리는 왜 나무 껍질을 씹으며 배를 속여야 하는 거지? 누군가 조금의 식량을 찾아 중국 쪽 국경을 넘으려 할 때마다 우리는 왜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처럼 쏴야 하는 거지? 그 질문들은 계속 늘어나고 점점 커지고 더 집요해져서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질문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북하기로요. 제가 수년간 추적해왔던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로. 세상에서 가장 경멸해야 한다고 훈련받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로 한 거죠. 배신자. 그 단어는 북한에서 다른 의미예요. 단순한 욕이 아니고 그냥 비난도 아니에요. 그건 본인뿐만 아니라 3대에 걸친 가족에 대한 사형 선고예요. 당신의 죄는 부모님의 죄가 되고 형제자매의 죄가 되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의 죄가 되고 조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의 죄까지 돼요. 제가 하려는 일 때문에 모두가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저는 했어요. 넘었어요. 달렸어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나만 군부대 바닥에 수갑찬 채 엎드려 있을 때, 눈을 멀게 하는 밝은 조명과 기술적으로는 제가 쓰는 언어와 같지만 억양 때문에 거의 알아듣기 힘든 소리로 질문을 퍼붓는 목소리들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두고 온 병사들의 얼굴이었어요. 저를 존경을 담아 하사 동지라고 불렀던, 제가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애들이요. 이제 그 애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몇 명이나 쟤 때문에 신문당하고 고문당하고 수용소로 보내질까요? 그리고 제 가족은요? 이미 인생에서 너무 많은 걸 잃은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탈북자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할까요? 그 순간, 그 기지의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저는 자유로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인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심한 후회에 사로잡혔는지 이해하려면 제가 왔던 그 세계에서 제가 누구였는지가 진짜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아야 해요. 제가 뒤에 남겨둔 게 뭔지 봐야 해요. 단순히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제 삶의 목적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의 한 올 한 올을요. 왜냐하면 당신을 처음부터 특정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 때 당신 존재의 매일매일이 그 하나의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을 때 그걸 버린다는 건 단순히 직장을 바꾸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척추를 뽑아내고도 여전히 서 있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아요. 조선인민군 하사로서 제 삶은 제가 그 계급을 받기 훨씬 전부터 시작됐어요. 사실은 제가 7살 때 시작됐죠. 학교 선생님이 우리를 완벽한 줄로 세우고 모든 교실, 모든 건물, 모든 거리 모퉁이마다 걸려있는 위대한 수령님 초상화에 올바르게 경례하는 법을 가르쳤을 때요. 선생님은 우리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수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의 유일한 의무는 일하고 복무하고 숨쉬는 매 순간 수령님을 보위함으로써 그 선물을 돌려드리는 것뿐이라고 가르쳤어요. 7살 때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당신이 아는 유일한 현실이니까요. 마침내 18살에 징집됐을 때 저는 더 특권층 가정 출신이고 더 부드러운 삶을 살았던 다른 애들처럼 울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안도감 같은 거였어요. 군대에서는 적어도 매 순간 당신한테 정확히 뭐가 기대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애매모호함도 없고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없었어요. 규칙은 명확했어요.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죠. 복종하거나 결과를 감수하거나, 그리고 그 결과는 절대 당신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물 위의 파문처럼 퍼져나가서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을 건드렸어요. 처음 2년은 기초훈련과 국경지역 부대 배치였어요. 그 지역은 나라의 다른 곳과 달라요. 공기 중에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끊임없는 긴장감이 있어요. 마치 대기 자체가 전기로 충전된 것처럼요. 평생 동안 배워온 대로 당신의 조국을 파괴하고 인민을 노예로 만들고 싶어하는 제국주의 괴뢰, 치명적인 적에게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매일 밤 보초를 설 때마다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고, 어느 순간이든 우리 민족의 전멸과 생존 사이 최전선이 될 수 있다고 상기시켰어요. 그게
당신 머릿속에 뭔가를 해요. 끊임없는 초경계 상태로 당신을 유지시키는데 그게 결국 당신의 정상 상태가 되고 긴장을 풀고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북한 군인으로서 당신을 진짜 정의하는 건 야간 보초도 아니고 잔인한 신체 훈련도 아니고 심지어 당신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가 되는 끊임없는 배고픔도 아니에요. 당신 삶의 모든 측면에 침투하는 상호 감시 체계예요. 제 부대는 32명의 병사로 5명씩 분조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 분조 안에서 당신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4명에게서 관찰한 모든 일탈을 보고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죠. 끊임없이요. 왜냐하면 보고했어야 할 걸 보고하지 않는 건 당신이 직접 위반을 저지른 것만큼 심각했으니까요. 자아 비판 생활 총화는 매주 빠짐없이 진행됐어요. 분조 앞에 서서 불순한 생각, 나약했던 순간, 당신에게 기대되는 완벽한 사상에서 벗어난 일탈을 고백해야 했어요. 하지만 너무 심각한 걸 고백할 순 없었어요. 그건 공식 보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고백할 게 없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자신에 대해 충분히 경계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정직해 보이기에 충분한 결점을 인정하되 위험해 보일 만큼은 아닌 그 완벽한 지점을 찾아야 했어요. 매주 해마다 계속되는 지치는 심리 게임이었고 결국 당신의 마음은 끊임없는 전쟁터가 되어 모든 생각이 평가되고 판단되고 실제로 그 생각을 생각하도록 허락하기 전에 안전한지 위험한지 고려되어야 했어요. 4년 후 하사로 진급했을 때 저는 동시에 2가지를 느꼈어요. 물론 자부심이요. 진급은 제가 모든 걸 올바르게 했다는 의미였고 치명적인 실수 없이 그 불가능한 시스템을 헤쳐나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새롭고 압도적인 무게도 느꼈어요. 이제 제 직속 지휘 아래 8명의 병사가 있었고 밤마다 잠을 설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책임져야 할 8개의 삶이 있었어요. 그들에 대해 내리는 모든 결정, 내리는 모든 명령, 보고하거나 무시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사소한 위반, 그 모든 게 이제 제 짐이었어요. 특히 한 명이 있었어요. 민석이라고 불렀던 애였는데 그게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군대에서는 빠르게 배우게 되거든요. 진짜 이름이 식별번호나 배정된 기능보다 덜 중요하다는 걸요. 민석이는 제 분대에 왔을 때 19살이었어요. 너무 말라서 군복 위로 갈비뼈를 셀 수 있을 정도였고 아직 시스템에 의해 완전히 꺼지지 않은 희망의 빛이 남아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죠. 충분히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충성스러우면 결국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여전히 믿었던 5년 전의 저 자신을 떠올리게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혹독한 겨울의 어느 밤,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소총의 금속이 얼려주는 게 아니라 피부를 태우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민석이는 훈련 행군 중에 쓰러졌어요. 그냥 눈 속에 무너져 내렸어요. 몇 주 동안의 감소된 배급과 고된 노동 끝에 그의 몸이 마침내 포기한 거죠. 상급 지휘관들은 그걸 사상적 나약함으로 보고하려고 했어요. 그건 그한테뿐만 아니라 아마 그의 가족한테도 심각한 처벌을 의미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개입했어요. 제 잘못이었다고 말했어요. 부대의 저항력을 잘못 계산해서 너무 세게 밀어붙였다고요. 처벌을 제가 받았어요. 난방도 없는 독방에서 더 줄어든 배급으로 3일이었죠. 나왔을 때 민석이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위험한 일이었죠. 사적인 대화는 항상 의심스러웠으니까요. 여전히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절대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그의 여동생이 2년 전에 굶어 죽었다고, 어머니가 매일 밤 아무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울었다고, 자신도 100번은 탈북을 생각했지만 너무 두려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람 소리에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혹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한 적이 있냐고요. 그 질문은 바이러스처럼 저한테 남았어요. 잠을 자려고 할 때, 보초를 설 때, 모든 게 연극이라는 걸 알면서 자아 비판 생활 총화를 지휘할 때 제 머릿속에서
계속 복제됐어요. 왜냐하면 그 의심의 씨앗이 한 번 심어지면 평생 당신한테 먹여온 그 이야기 속 균열을 보기 시작하면 그걸 보는 걸 멈출 수가 없거든요. 당신 병사들이 말 그대로 소진되어 가는 동안 고위 장교들이 어떻게 둥근 배를 가지고 있는지 눈치채기 시작해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라면서 왜 우리 장비는 너무 낡아서 손에서 부서지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누군가 절망적으로 가족을 위해 조금의 식량을 찾으려고 중국으로 넘어가려 할 때마다 우리가 왜 질문도 없이 자비도 없이 즉각 쏴야 하는 명령을 받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특정한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걸 계속할 수 없다고 결정한 정확한 순간이요. 봄밤이었어요. 몇 달간의 잔인한 추위 끝에 공기가 마침내 따뜻해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중국과의 국경 일부를 표시하는 두만강 근처 관측소 중 하나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어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세상이 가장 조용하고 아무것도 그 소리를 익사시킬 게 없어서 당신 생각이 가장 시끄러워지는 그 시간이요. 강 반대편 강둑에서 움직임을 봤어요. 처음엔 동물인 줄 알았는데 그러다 인간의 형태를 구별했어요. 2명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우리 쪽으로 다시 건너오려는 여자였어요. 달빛 아래서 그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어요. 당신 목숨이 내딛는 모든 걸음에 달려 있다는 걸 아는 데서 오는 그런 조심스러운 절망으로 움직이는 모습을요. 아이들은 조용했어요. 그 나이치곤 너무 조용했죠. 아무리 무서워도 절대 소리를 내지 않도록 훈련받은 데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침묵이었어요. 절차는 명확했어요. 즉시 보고해야 했고 경보를 울려야 했어요. 저 사람들은 중국에서 돌아오는 중이었고 그건 탈북했다는 의미였고 그건 체포되어 처리되어야 할 범죄자들이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얼어붙은 물을 천천히 가로질러 이동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물살 위로 유지하려고 애쓰는 걸 보면서 제 안에 뭔가가 완전히 부서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녀 안에서 제 어머니를 봤거든요. 저 아이들 안에서 민석이와 제 지휘 아래 있던 모든 다른 병사들을 봤어요. 제가 보호해야 한다고 여겨졌던 모든 거짓말을 봤어요. 아무것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건너가게 놔뒀어요. 제 관측소에 그대로 서서 그냥 가게 놔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2가지를 절대적인 확신으로 알았어요. 첫째, 제가 평생을 바쳤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 저 여자와 저 아이들 같은 사람들의 고통 위에 지어졌다는 것. 둘째, 제가 남는다면 결국 제가 그 일을 한 후엔 스스로와 함께 살 수 없을 뭔가를 해야 할 거라는 것. 결국 방아쇠를 당겨야 할 거고 그 명령을 내려야 할 거고 단순히 시스템이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무고한 생명을 파괴하는 책임을 져야 할 거였어요. 그날 밤 해가 뜨기 시작하고 제 보초 교대가 끝날 때 결정을 내렸어요. 탈출할 거라고요. 언제, 어떻게 정확히 할지는 몰랐지만 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과로 고통받게 만들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 빤즈는 제 가슴 속에 돌처럼 살았고 탈출을 계획하면서 충성스러운 군인인 척하는 매일, 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졌어요. 다음 3개월은 조용한 준비의 고통이었어요. 순찰 패턴을 외워야 했고 교대가 특정 구역을 직접 감시하지 않는 30초의 창을 만드는 정확한 순간을 알아야 했어요. 전에 달려본 것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달릴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을 넘는 순간 제가 수년간 해왔던 것과 정확히 똑같은 훈련을 받은 추격자들이 제 뒤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무도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비무장지대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죽는 게 제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해 제 마음을 준비시켜야 했어요. 하지만 저를 가장 괴롭힌 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제게 그들의 비밀, 그들의 의심, 그들의 나약한 순간을 신뢰했던 민석이와 다른 병사들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들을 일직선으로 유지해야 했던 그 남자,
그들의 하사가 줄곧 배신자였다는 걸 발견하면 그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제 배신 때문에 처벌받을까요? 제가 그들을 조종했다고, 이용했다고, 겉보기엔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요. 맙소사, 우리 어머니요. 제가 12살 때 광산에서 아버지를 잃으셨고 어떤 어머니도 견뎌야 할 필요가 없는 조건에서 새 아이를 혼자 키우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자랑이었어요. 하사가 된 아들, 할 수 있을 때 자신의 배급 일부를 보내던 아들, 어쩌면 그녀의 고통이 뭔가를 의미했을 거라는 희망을 대표하던 아들이었죠. 알게 되면 어머니한테 뭘 할까요? 최선의 경우, 직장, 주거, 도시에 살 권리를 잃으실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도록 허락할 순 없었어요. 그랬다간 제 계획을 밀고 나갈 용기가 없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침내 실행한 밤은 달도 없는 밤이었어요. 별조차 가리는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이었죠. 정확히 그 조건을 위해 3주를 기다렸어요. 자원에서 동쪽 구역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보초를 섰어요. 교대 중에 방어가 딱 한순간 얇아지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이었죠. 인접한 감시탑들에게 보이지 않고 제 초소에서 첫 번째 철조망까지 정확히 45초가 있을 거라고 계산했어요. 그 순간이 왔을 때 이웃구역에서 교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를 봤을 때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누군가 들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소총의 안전장치를 풀면서 손이 떨렸어요. 쓰려고 푼 게 아니라 남겨두려고 푼 거였어요. 들고 달리는 건 불가능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민석이를 생각했어요.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강을 건너던 저 여자와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달렸습니다. 그 질주의 첫 30초는 생각 없는 순수한 아드레날린이었어요. 제 몸은 자동 조종으로 움직였고 모든 근육은 머릿속에서 1000번도 넘게 리허설했던 계획을 시행하고 있었어요. 제 초소와 첫 번째 철조망 사이의 공터를 영원한 1초처럼 느껴지는 시간에 건넜고 모든 발걸음은 전쟁북처럼 제 귓속에서 울렸어요. 철조망은 정확히 제가 알고 있던 곳에 있었고 몇 주 전에 훔쳐서 군화에 숨겨뒀던 철사 절단기가 있었어요. 제 손은 기계적으로 작동했어요. 자르고 분리하고 제 몸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구멍을 만들었죠. 철조망을 반쯤 통과했을 때 제 뇌가 마침내 제 몸이 하고 있는 일을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그 생각과 함께 공포가 왔어요. 더 빨리 달리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을 마비시키는 그런 종류. 모든 움직임을 젖은 시멘트 속을 움직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요. 왜냐하면 갑자기 이게 진짜라는 걸,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바로 이 순간 제가 공식적으로 증오하도록 가장 많이 훈련받았던 그것이 됐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탈북자, 배신자, 적. 하지만 제 다리는 계속 움직였어요. 멈추는 건 죽는다는 의미였고, 제 결정에 대해 아무리 갈등했어도 생존 본능은 당신한테 프로그래밍된 어떤 이데올로기보다 더 깊으니까요. 첫 번째 철조망을 통과했고, 그 다음 두 번째를요. 그들 사이에는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땅이 있었지만, 동시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강박적으로 연구했기 때문에요. 유지 보수를 위해 지뢰가 일시적으로 제거되고 우리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측면까지도 괴롭히는 관료주의와 부패 때문에 다시 교체되지 않은 좁은 길이 있다는 걸요. 저는 그 길을 줄타기 고개사의 정확성으로 달렸어요. 모든 발걸음은 밀리미터 단위로 계산됐어요. 단 한 번의 실수가 산산조각 나는 걸 의미할 테니까요. 밤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흘리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던 눈물과 섞였어요. 그리고 달리면서 모든 미터가 저를 제가 알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면서 제 뇌의 일부가 멈출 수 없는 영화처럼 이미지를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민석이가 한밤중에 정치 장교들에 의해 깨어나는 걸 봤어요. 다른 병사들이 공포에 질린 침묵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이 다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침대에서 끌려가는 걸요. 그가 신문당하고 구타당하고
절대 존재하지 않았던 음모를 고백하도록 강요당하고 고통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만 다른 무고한 사람들을 연루시키도록 강제되는 걸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끌려나가고 제 형제들이 생존율이 겨우 50%인 산속 노동 수용소로 보내지는 걸 봤어요. 제 이기심으로, 제 비겁함으로, 제 배신으로 만든 지옥의 지도처럼 펼쳐지는 3대 처벌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였으니까요. 그렇죠? 머릿속에서 어떻게 정당화하려고 해도 시스템이 부패하고 악하다고, 제가 옳은 일을 했다고, 제가 자유로울 자격이 있다고 아무리 스스로에게 말해도 상관없었어요. 근본적인 사실은 제가 제 초소를 버렸고 제 지휘하의 사람들이 제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도록 남겨뒀고 제 가족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으로 선고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 뭐 때문에요. 저를 받아들일지조차 모르는 나라에서의 자유라는 막연한 약속 때문에요. 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나라, 자신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배신자, 일이 힘들어지면 남아서 싸우는 대신 도망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 누군가요. 세 번째 철조망에 도착했어요. 기술적으로 이미 남한 영토인 지역 전에 마지막 철조망이었죠. 어둠 속에서 철사 절단기를 부주의하게 다뤄서 손에서 피가 났지만 거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요. 제 모든 존재는 단 하나의 생각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넘어야 해. 반대편에 도착해야 해. 그 후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마지막 케이블을 자르고 구멍을 통해 기어갔고 금속이 제 군복과 그 아래 피부를 찢는 걸 느꼈어요. 아마 추적을 쉽게 만들 피의 흔적을 남겼지만 그 순간엔 관련이 없었어요. 자유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듣기를 두려워했던 소리.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의미한다고 알고 있던 소리를 들었어요. 한국어로 외치는 소리였는데 다른 억양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해했지만 북쪽 사투리에 익숙한 제 귀엔 이상하게 들리는 단어들이었죠. 밝은 빛이 저를 눈멀게 했어요. 너무 많아서 마치 태양이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만 한밤중에 떠오르기로 결정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목소리들, 수십 개의 목소리가 명령을 외쳤지만 제 뇌는 처리할 수 없었어요. 두려움과 아드레날린과 그렇게 멀리 왔는데도 어쨌든 잡혔다는 깨달음으로 과부하가 걸려서요. 바닥에 엎드려. 지금 바닥에. 머리 뒤로 손. 너무 빨리 바닥에 몸을 던져서 얼굴을 땅에 부딪혔고 입안에서 피와 흙맛을 느꼈어요. 손들이 예상하지 못한 폭력으로 저를 붙잡았고 저를 뒤집고 턱이 부러질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게 제 얼굴을 땅에 눌렀어요. 몸 전체를 수색하는 손들을 느꼈어요. 무기를 찾고 폭발물을 찾고 정확히 제가 그들 쪽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누군가를 대했을 방식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어요. 잠재적 위협으로요. 신뢰할 수 없는 누군가로요. 혈액순환을 차단할 정도로 꽉 수갑을 채웠고 땅에서 들어올려 갑자기 나타난 군용차로 밀어넣었어요. 그 과정 내내 그들 중 누구도 저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괜찮은지, 의료 도움이 필요한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그 이상한 억양으로 서로에게만 말했고, 제 군복에 대해, 제 계급에 대해 관찰했고, 진짜인지 아니면 자살 임무를 띤 어떤 종류의 침투자인지 추측했어요. 그리고 그 차량 뒷좌석에 앉아서 손은 뒤로 수갑이 채워지고 얼굴은 피를 흘리고 몸은 피로와 충격으로 떨리면서 이 순간 느낄 거라고 절대 예상하지 못했던 뭔가를 느꼈어요.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기쁨이나 승리나 불가능한 걸 성취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거의 물리적일 정도로 깊고 완전한 공허함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 제 가슴을 파내고 제 존재에 필수적이었던 모든 걸 제거한 것처럼요. 넘었어요. 몇 달 동안 계획했던 걸 성취했어요. 나만에 있었어요. 보고 싶다고 꿈꿨던 자유와 기회의 나라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유일하게 원했던 건 지난 2시간을 되감을 수 있다면 제 초소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게 일어나지 않은 척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거기선 제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적어도 거기선 목적이 있었어요. 비록 그 목적이 거짓말에 기반했더라도요.
적어도 거기선 제 이기심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고통받도록 선고하지 않았어요. 어떤 초현실적인 꿈에서 나온 것 같은 군사기지로 저를 데려갔어요. 모든 게 너무 깨끗했고, 너무 밝았고, 유지보수와 자원 부족으로 모든 게 끊임없이 무너지는 북쪽 시설에서 수년을 보낸 후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너무 정돈되어 있었어요. 차에서 내려서 상호 연결된 건물 단지처럼 보이는 곳을 통해 끌려갔고, 저를 마치 야생에서 포획한 어떤 종류의 이국적인 동물인 것처럼 호기심과 불신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병사들을 지나쳤어요. 명백히 신문실인 방에 저를 넣었어요. 금속 테이블, 의자 2개, 천장에 매달린 전구 하나, 창문 없는 콘크리트 벽이었어요. 여전히 수갑이 채워진 채 여전히 피를 흘리며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주는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이 며칠처럼 느껴졌지만 몇 시간이었을 그곳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 끝없는 기다림 속에서 제 마음은 어떤 전문 신문관도 따라할 수 없는 효율성으로 저를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제 병사들이 어떻게 깨어날지 생각했어요. 상급 장교들이 그들의 하사가 탈북했다고 소리치며 막사에 들이닥쳐서 누가 또 연루되었는지, 누가 또 불충의 징후를 보였는지 알아내라고 요구하는 장면을요. 제가 그한테 호의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그의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사적으로 대화하는 걸 목격당했기 때문에 민석이가 첫 번째로 의심받을 거라는 걸 머릿속으로 봤어요. 갈비뼈가 부러질 때까지 구타당하고 절대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도록 강요당하고 왜 자신이 믿었던 하사, 그 남자가 그를 그렇게 완전히 배신했는지 궁금해하며 천천히 굶주림과 고된 노동으로 죽을 수용소로 보내지는 그를 상상했어요. 정치 장교들의 방문을 받고 아들이 국가에 대한 배신자라는 통보를 받고 평생 지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걸 보는 우리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섬유 공장에서 직장을 잃고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평생 동안 탈북자의 어머니라는 수치에 낙인을 치고 살아야 하는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겨우 20대인 제 동생들이 강제 노동을 위해 외딴 지역으로 보내져서 그들의 삶이 진짜 시작되기도 전에 망가지는 걸 생각했어요. 전부 형이 태어난 세상에서 계속 사는데 너무 겁이 많았기 때문에요. 마침내 문이 열렸고 군사정보부라고 확인한 군복을 입은 2남자가 들어왔어요. 한 명은 나이가 많았어요. 아마 50대였고 너무 많은 걸 봐서 더 이상 아무 것에도 놀라지 않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한 명은 더 젊었어요. 아마 제 나이였고 제가 수년 전에 잃어버린 이상주의의 빛이 여전히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죠. 제 앞에 앉았고 나이 든 사람이 녹음기를 꺼내서 우리 사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름, 계급, 부대를 말해 제 귀엔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한국어로 말했어요. 북쪽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단어들이지만 완전히 다른 멜로디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틀리게 느껴지는 리듬으로요. 그들이 원하는 정보를 줬고 마치 다른 사람의 것처럼 제 목소리를 들었어요. 나이 든 남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어요. 그저 수십 년 동안 저 같은 사람들을 신문하며 완성한 그 시선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넘어온 사람들이요. 자유를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절대 진짜로 벗어날 수 없는 세계의 무게를 함께 가져오는 사람들요. 왜 탈북했어? 젊은 사람이 물었고 그의 어조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화나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어요. 거기엔 진정한 호기심이 있었지만 판단의 느낌도 있었어요. 마치 그들 안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무언가가 없는 한 왜 누군가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요. 굶는 게 지겨워서요. 제가 말했고 그건 사실이었지만 동시에 제가 한 가장 큰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배고픔이나 조건 때문에 심지어 제가 목격한 부정 때문에만 탈북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어느 순간 더 나은 뭔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제 삶이 사람들을 가루로 갈아버리도록 설계된 기계의 톱니바퀴로 봉사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어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탈북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제가 개인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대담함이 진짜 범죄였어요. 나라에서 탈북한 게 아니라 집단이 개인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탈북한 거였어요. 질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모든 걸 알고 싶어 했어요. 제 부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 국경 방어에 대해, 보안 프로토콜에 대해, 제 계급이 충분히 높지 않아서 아무것도 몰랐던 군사 계획에 대해요. 그리고 모든 질문마다, 제가 주는 모든 대답마다 제가 진짜 무엇인지 점점 더 느껴졌어요. 배신자요. 저는 거기 앉아서 제 나라에 대항해서 제가 함께 복무했던 병사들에 대항해서 여전히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대항해서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있었어요. 어느 시점에 나이든 남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눈은 시선을 피하고 싶게 만들지만 할 수 없었던 강렬함으로 제 눈을 뚫었어요. 당신 가족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 물었고 그의 목소리엔 잔인함이 없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실용적인 인정만 있었죠. 네, 속삭였어요. 그것 이상을 할 수 있을 만큼 제 목소리를 신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했어? 그 질문은 가능하다고 몰랐던 방식으로 저를 부구버요. 왜냐하면 대답은 내였으니까요. 여전히 했어요. 정확히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면서도 그들보다 제 생존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기술적으로는 제 구원자들이지만 제 간수들처럼 더 느껴지는 사람들과 함께 그 차가운 신문실에 앉아서 제가 한 일에 완전하고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북에서 자유를 향해 탈출한 게 아니었어요. 한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탈출했어요. 죄책감과 수치심과 이 일 후에 절대 저 자신과 함께 살 수 없을 거라는 뎃으로 만든 제가 직접 만든 감옥으로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요? 당신의 자유가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으로 구매됐다는 틴과 함께요. 어디선가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낳은 죄로 처벌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매일 아침 일어나요? 당신이 배신한 모든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고 어떻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봐요? 신문은 마침내 끝났어요. 원하는 모든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완전히 무너진 게 명백했기 때문이었죠. 처리시설이라고 불렀던 곳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기본적으로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구금센터를 의미하는 임상적 용어였죠. 새 옷을 줬고 스트레스로 위가 다쳐서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을 제공했고 저보다 먼저 도착한 다른 3명의 탈북자와 함께 쓰는 방에 침대를 배정했어요. 그들은 첫날 밤 저한테 말을 걸려고 했어요. 삶의 편에 온 걸 환영한다고,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결국 죄책감이 사라질 거라고, 자신이 한 일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거라고 말하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수년 동안 잤던 어떤 것보다 편안했던 그 침대에 난방이 되고 깨끗하고 안전한 방에 누워서 어렸을 때 이후로 울지 않았던 방식으로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위해 울었어요. 민석이와 제 지휘 아래 있던 다른 병사들을 위해 울었어요. 그 선을 넘기 전에 저였던 사람, 절대 다시 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울었어요. 그리고 그 긴 밤, 어느 시점에 어둠 속에 누워 분명히 자신들의 결정과 화해할 어떤 방법을 찾은 다른 탈북자들의 부드러운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직면했던 어떤 것보다 저를 더 겁나게 만드는 뭔가를 깨달았어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제가 한 일을 되돌릴 어떤 방법이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서 제 초소에 남아서 그 국경을 절대 넘지 않았다면 한순간에 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목숨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줄 거예요. 이걸 하지 않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 스스로와 함께 살 능력 없는 자유는 전혀 자유가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다른 종류의 감옥이었어요. 벽이 후회로 만들어지고 간수가 당신 자신의 생각인 매일 매 순간 당신이 진짜로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정확히 상기시키는 감옥이었어요. 그 처리 시설에서 뭔가 변하기 전까지 3주가 지났어요. 기술적으로는 자유로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갇혀 있다고 느꼈던 일종의 림보 상태로 존재했던 3주였죠. 매일 아침 그 편안한 침대에서 깨끗하고 온도 조절이 되는 그 방에서 제가 한 것과 정확히 똑같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일어났고
죄책감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대신 더 무거워졌어요. 마치 지나는 매일이 제 가슴 위에 시멘트층을 또 하나 추가하는 것 같았고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어요. 제 방에 있던 다른 탈북자들은 저한테 말을 걸려는 시도를 멈췄어요. 처음엔 집요했어요.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 고통이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설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며칠 동안 제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말하도록 강요받을 때 단음절로만 대답하는 걸 본 후에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뭔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말이 있었을까요? 제가 한 일의 근본적인 사실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언어에 어떤 단어도 없었어요. 시설의 상담사들도 저한테 다가가려고 했어요. 북한 탈북자들과 일하도록 특별히 훈련된 심리학자들과의 의무 세션이 있었어요. 그 경계를 넘는 고유한 트라우마를 이해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요. 제 앞에 앉아서 동정 어린 표정과 신중하게 구성된 질문들로 제 감정에 대해, 제 가족에 대해, 이제 제게 주어진 미래에 대해 말하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없었어요. 제 존재의 모든 섬유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계속 소리치는데 치유의 그 연극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변한 건 20이틀째 날 아침이었어요. 새로운 상담사가 배정됐는데 제가 봤던 다른 심리학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여자였어요. 60살이 넘었을 거예요. 느슨한 쪽으로 묶인 흰머리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본 삶을 말해주는 눈가에 깊은 주름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엔 아무 말 없이 작은 상담실에서 제 앞에 앉았어요. 동정적이지도 판단적이지도 않은 그냥 관찰하는 시선으로 저를 지켜봤어요. 마침내 말했지만 제가 기대하게 된 부드럽고 치료적인 질문들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정확히 40년 전 제 오빠가 보였던 것처럼 보여요. 말했는데 그녀의 목소리엔 북쪽 억양이 있었지만 남쪽에서의 수십 년으로 부드러워진 억양이었어요.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땅이 자신을 통째로 삼켜주길 바라는 것 같은. 그게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주의를 끌었어요. 방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녀를 직접 쳐다봤어요. 오빠가 탈북자였어요. 그녀가 완성했어요. 1983년에요. 당신이 한 것처럼 정확히 비무장지대를 넘었어요. 23이었고 군인이었고 우리 부모님과 저, 그의 여동생을 뒤에 남겨뒀어요. 저는 그때 17이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더 무거워졌어요. 당신 가족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요. 제 아버지는 제 교육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거기서 2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 어머니는 그냥 꺼졌어요. 먹는 걸 멈췄고 말하는 걸 멈췄어요. 아버지를 데려간 지 6개월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북쪽 광산에서 일하도록 보내졌고 거기서 제 인생의 다음 11년을 보냈어요. 목구멍으로 메스꺼움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럼 알고 계시는구나. 제가 뭘 했는지 정확히 아시는 거죠. 제가 그들한테 뭘 했는지. 네, 단순하게 말했어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쳐다볼 수조차 있어요? 질문이라기보단 비난에 가깝게 말이 나왔어요. 어떻게 여기 앉아서 이걸 할 수 있어요? 오빠가 당신한테 한 걸 알면서요? 처음으로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변했어요. 정확히 분노는 아니었지만 대답할 때 그녀의 목소리엔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광산에서 11년을 그를 증오하며 보냈거든요. 제가 옮긴 모든 한 삽의 흙, 부순 모든 바위, 그 차갑고 단단한 바닥에 누웠던 모든 밤, 제 존재의 모든 분자로 그를 증오했어요. 탈출한 것 때문에 증오했어요. 우리를 떠난 것 때문에 증오했어요. 우리보다 자기 자신을 선택한 것 때문에 증오했어요. 멈췄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제가 넘어온 이후로 저를 고문했던 모든 생각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11년의 증오 후에 제가 뭘 발견했는지 알아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 목이 너무 막혀 있었어요. 증오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 부모님은 여전히 돌아가셨고요.
그 11년은 여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오빠는 어디에 있든 그의 결정이 무엇을 희생시켰는지 아는 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증오는 저만 파괴하고 있었어요. 이미 존재하던 고통에 더 많은 고통을 추가하면서요. 그럼 그냥 용서한 거예요? 물었고 제 목소리에서 회의적인 어조를 뺄 수 없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요? 간단하지 않았어요. 대답했어요. 그리고 용서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보통 용서를 생각하는 방식으로는요. 그가 한 일이 옳았다거나 중요하지 않았다거나 고통이 진짜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고통은 절대적으로 진짜였어요. 배신은 진짜였어요. 결과는 파괴적으로 진짜였어요.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취약함일 수 있는 뭔가를 봤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아주 단순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제 오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탈북한 게 아니었어요. 남는 것의 고통이 우리를 떠나는 고통마저 초과하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탈북했어요. 그리고 그건 단순히 이기적이거나 악한 사람이 내리는 결정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을 부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의해 완전히 부서진 누군가가 내리는 결정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잖아요. 항의했고 눈에서 눈물이 타는 걸 느꼈어요. 왜 그랬는지는 상관없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상관없이 제가 뒤에 남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고통받을 거예요. 제 병사들은 고통받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에 대해 느끼는 어떤 것도 그걸 바꾸지 못해요. 맞아요. 말했고 그녀의 동의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당신이 느끼는 어떤 것도 그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꾸지 못해요. 당신의 죄책감은 그들을 돕지 못해요. 당신의 고통은 그들의 고통을 줄이지 못해요. 되돌릴 수 있기를 바라는 당신의 소망은 시간을 되돌리지 못해요. 기다렸고 그 말들이 어두운 물속 돌처럼 가라앉게 했어요. 하지만 여기 당신이 대답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계속했어요. 당신은 평생을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때문에 스스로를 벌하며 보낼 건가요? 그렇게 높은 대가를 치렀던 자유를 낭비할 건가요? 존재하지만 진짜로 살지는 않는 살아있는 유령이 되면서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죄책감이 당신을 파괴하도록 허락한다면 그들의 고통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목적 없는 고통이 되고 아무도 구하지 못한 희생이 되어 그들은 희생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쓰라리게 말했어요. 제가 그들을 위해 그 결정을 내렸어요. 네, 동의했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건 평생 매일 함께 살아야 할 진실이에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 만큼 쉬워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실로 뭘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더 똑바로 앉았고, 다시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엔 다른 특성이 있었어요. 거의 도전처럼 들리는 뭔가였죠. 제가 마침내 1994년에 남쪽으로 넘어왔을 때 그 광산에서 11년 후에 정권이 제가 탈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무너진 후에 제가 처음 한 일이 뭔지 알아요? 고개를 저었어요. 제 오빠를 찾았어요. 찾는데 3년이 걸렸어요. 모든 단서, 모든 소문, 모든 가능한 연결을 따라가는 3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숨을 참으며 기다렸어요. 말했어요. 살아남았어. 이제 그걸 가치 있게 만들어야 해. 이제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자유롭게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안정적으로 유지됐어요.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그 11년의 매일에 대해 말했어요. 어떤 세부 사항도 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어요. 만약 그들이 그들의 고통으로 사는 걸 도운 삶을 낭비한다면 죄책감이 그를 빈 껍데기 이상의 아무것도 아닐 때까지 파괴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들의 죽음은 완전히 헛된 거였을 거라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낳았어요. 당신을 키웠어요. 당신 어린 시절에 매일 당신을 위해 희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이 탈출하기로 한 결정의 대가를 치를 거예요. 그걸 달콤하게 포장할 방법은 없어요. 그건 잔인하고 끔찍한 진실이에요. 하지만 그 진실로 뭘 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있어요.
그게 당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살아남았지만 진짜로 살지는 않은 또 다른 살아있는 시체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녀의 희생을 기리는 삶을, 그녀의 고통이 뭔가를 의미하게 만드는 삶을 살기로 결정할 수 있어요. 비록 결코 균형을 맞출 순 없더라도요.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부서졌지만 지난 3주 동안 부서지던 방식과는 달랐어요. 달랐어요. 마치 바다를 막고 있던 댐이 마침내 무너져서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게 흐르도록 허락하는 것 같았어요. 어린아이였을 때 이후로 울지 않았던 방식으로 울었어요. 온몸을 흔드는 흐느껴 울음으로, 마치 두 조각으로 찢어지는 것 같은 순수하고 강렬한 고통으로요. 그리고 그녀는 저를 울게 놔뒀어요. 위로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저를 대표하는 것 때문에 저를 증오할 세상의 모든 이유를 가진 이 여자가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제 고통을 목격했어요. 마침내 다시 말할 수 있었을 때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강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선택이 없을 때까지는 아무도 자신이 충분히 강한지 몰라요.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당신이 느끼는 그 죄책감, 그들한테 한 일에 대한 그 고통, 그건 당신이 두려워하는 괴물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괴물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악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야기한 고통으로 스스로를 갈기갈기 찢지 않아요. 진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신경 쓰는 사람들만 이런 종류의 고통을 느껴요. 떠나려고 일어났지만 문에서 멈췄어요. 제 오빠는 아직 살아있어요. 이제 63이에요. 사회복지사가 됐고 다른 북한 탈북자들이 남쪽으로의 전환을 헤쳐나가도록 돕는데 인생을 바쳤어요. 그게 어떻게든 우리 가족한테 일어난 일에서 그를 면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살 거라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그의 존재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동안 이 세상에서 공간을 차지할 거라면 그 존재가 뭔가를 위해 중요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당신도 한 일을 되돌릴 순 없어요. 하지만 남은 인생으로 뭘 할지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중 누구에게나 진짜로 있는 유일한, 진정한 자유예요. 그 상담사와의 대화가 모든 걸 즉시 고쳐주진 않았어요. 그 세션 후에 제가 변화된 채로 일어나서 두 팔 벌려 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암시하는 건 낭만적인 거짓말일 거예요. 진실은 훨씬 더 복잡했고 그것보다 훨씬 더 지저분했어요. 하지만 그날 제 안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변했어요. 되돌릴 수 없는 뭔가가요. 마치 몇 달 동안 완전한 어둠 속을 헤매다가 누군가 마침내 촛불을 켠 것 같았어요. 전체기를 밝히지도 어둠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제 앞에 한 걸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걸음을요. 그리고 그 다음 걸음을요. 그 대화 직후 며칠은 이상했어요. 마치 제 몸 밖에서 제 삶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처럼 보이는 이 남자를 관찰하는 건데 제가 가능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를 시도하려는 남자였어요. 제가 한 일의 무게에 짓눌리는 대신 그것과 함께 사는 거요. 작게 시작했어요. 사소해 보였지만 저한테는 올라가야 할 산이었던 것들로요. 첫 번째 단계는 강제되지 않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터무니없게 들리는 거 알아요. 보통 사람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일이죠. 하지만 저한테는 그 순간에 일어나기로 선택하는 건 세상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거였어요.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 삶이 계속될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였고 그 계속됨으로 뭘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상담사와 대화한 후 첫 주 동안 매일 아침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로 말하도록 스스로를 강제했어요. 오늘 살 거야. 살고 싶어. 나 살아있어서 행복해가 아니었어요. 그냥 오늘 살 거야. 존재에 대한 최소한의 약속이었죠. 두 번째 단계는 시설의 다른 탈북자들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몇 주 동안 그들을 피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반영된 제 경험을 보는 걸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상담사와의 세션 약 2주 후에 음식을 제 방으로 가져가는 대신 공동 식당에 앉도록 스스로를 강제했어요. 거기 나이 든 남자가 있었어요. 아마 50살쯤 됐고 저보다 6개월 먼저 넘어온 사람이었어요. 과정에서 아내와 두 아이를 잃었는데 그때까지 들었던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제 앞에 앉았는데 북쪽에선 프로토콜 위반이었을 일이지만 여기선 그냥 정상처럼 보였어요. 몇 주 전보다 덜 죽어 보이네. 서두르지 않고 말했는데 그의 북쪽 억양이 너무 강해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거의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그게 칭찬인지 확신이 안 서네요. 대답했어요. 아니야. 말하며 제가 수년간의 복무에서 알아보는 똑같은 군사적 효율성으로 입에 밥을 넣었어요. 하지만 대안보단 나아. 잠시 침묵 속에 앉아서 음식을 씹었는데 그 공유된 침묵에서 깊이 위안이 되는 뭔가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 고통을 정당화하거나 제 결정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그냥 이해했어요. 그리고 그 말 없는 이해 속에서 제 마음 속에서 타오르고 있던 질문을 할 용기를 찾았어요. 어떻게 계속 나아가요? 물었어요. 가족을 잃은 후에, 알고 나서. 문장을 끝낼 필요가 없었어요. 그는 제가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아내, 단순하게 말했어요. 계속 나아간다는 게 작동하지 않아. 한 방향으로 걸어서 결국 고통이 멈추는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같은 게 아니야. 그건 더 무거운 걸 나르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 처음엔 견딜 수 없고 당신을 짓누를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 근육이 강해져. 무게가 가벼워지진 않지만 당신이 그걸 나를 만큼 더 강해지는 거야. 그 말들은 저와 함께 남았어요. 무게가 가벼워지진 않지만 당신이 그걸 나를 만큼 더 강해지는 거야. 세 번째 단계. 가장 의미 있는 단계는 상담사와의 대화. 약 한 달 후에 왔어요. 시설 관리자들이 우리한테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 보호하는 벽 밖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들이요. 모든 팜플렛,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미래를 건설할 권리가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제 안에 뭔가가 다른 방식으로 부서졌어요. 제 방에 앉아서 다른 탈북자들이 웃고 축구를 하고 기쁨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마당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화가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녀의 고통으로 산 시간을 낭비하는 저 자신한테 화가 났어요. 제 죄책감에 너무 빠져서 처음에 제가 넘어온 이유가 있었다는 걸 잊었던 것에 화가 났어요. 제 생존을 넘어선 이유가요. 시스템의 불의를 봤기 때문에 억압의 기계에서 톱니바퀴 이상의 뭔가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넘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었고 그 기계에서 자유로웠는데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그 분노가 저를 침대에서 일으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사무실로 데려갔어요. 의도한 것보다 더 세게 문을 두드렸고 그 남자가 들어오라고 했을 때 거의 요구했어요. 새로운 탈북자들과 일하고 싶어요. 돕고 싶어요. 그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완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준비됐다고 확신해?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준비 안 됐어요. 하지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절대 준비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지금 바로 넘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 도착했을 때 느꼈던 것과 정확히 똑같이 느낄 사람들이요. 어쩌면 저는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들한테 조금 덜 끔찍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제 잔인한 정직함의 뭔가가 그를 설득했을 거예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멘토 프로그램이 있어요. 더 정착한 탈북자들을 새로 온 사람들과 짝지어줘요. 보통 적어도 6개월은 여기 있었어야 하는데 진짜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예외를 만들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말했는데 사실인지 전혀 몰랐지만요. 그래서 사흘 후 저는 상담사와 무너졌던 그 똑같은 상담실 중 하나에 앉아서 제 첫 멘티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년이었어요. 겨우 20살이었고 불과 일주일 전에 넘어온 애였어요.
방에 들어왔을 때 즉시 그의 얼굴 표정을 알아봤어요. 몇 주 동안 제 반영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어요. 그 절대적인 공허함, 돌아갈 길이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느낌이요. 제 앞에 앉았고 눈 맞춤을 피했고 손이 약간 떨렸어요. 긴 순간 동안 우리 중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획하지도 연습하지도 않고 제 첫 주에 누군가 저한테 말해줬으면 필요했던 것을 정확히 말했어요. 지금 당신이 뭘 느끼는지 알아요. 말했어요. 인생에서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믿는다는 거 알아요. 눈을 감을 때마다 뒤에 남긴 사람들의 얼굴을 본다는 거 알아요. 이것과 함께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당신 결정이 그들한테 무엇을 희생시켰는지, 알면서 어떻게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그의 눈이 마침내 제 눈과 마주쳤고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괜찮을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계속했어요. 고통이 사라질 거라거나 당신이 한 일과 완전히 평화로워질 어떤 방법을 찾을 거라고 약속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건 말할 수 있어요. 그 고통으로 뭘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요. 그게 당신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요. 당신의 죄책감에 대한 살아있는 기념비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어차피 이 무게를 나를 거라면, 평생 매일 이것과 함께 살 거라면 뭔가를 위해 중요하게 만들 거라고 결정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지만 계속했어요. 우리가 뒤에 남긴 사람들은 지금 바로 고통받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진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만들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비록 그들이 하겠다고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삶을 살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한 명의 탈북자가 더 자신의 길을 찾도록 돕는 것뿐이더라도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덜 끔찍한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제 말이 그를 도왔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한테만큼이나 저 자신한테도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 그 방에서 뭔가 변했어요. 넘어온 이후 처음으로 죄책감과 고통 이상의 뭔가를 느꼈어요. 목적을 느꼈어요. 작고 연약하고 간신히 형성됐지만 거기 있었어요. 저를 넘어오기 전 제가 누구였는지로 다시 연결하는 가는 실이었어요. 강을 건너던 저 여자와 아이들을 보고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던 사람으로요. 그 세션 후에 다른 경로로 제 방으로 걸어가면서 탈북자들이 축구를 하던 그 마당을 지나갔어요. 이번엔 분노나 부러움을 느끼는 대신 더 복잡한 뭔가를 느꼈어요. 감사함. 어쩌면요. 아니면 적어도 그들의 기쁨이 제 고통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인정. 둘 다 제가 살기를 배우고 있던 이 이상한 새로운 세상에서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인정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앉아서 넘어온 이후 처음으로 종이 한 장과 펜을 꺼냈어요. 절대 보낼 수 없는 편지를 쓰기 위해서도 제 죄의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었어요. 상담사가 말했던 것, 잊고 싶지 않았던 뭔가를 쓰기 위해서였어요. 우리 중 누구에게나 있는 유일한 진정한 자유는 우리 인생의 나머지로 뭘 할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종이를 제 침대 옆벽에 붙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 몇 달 동안 매일 아침 그게 제가 읽을 첫 번째 것이었어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에 대해 끔찍한 대가를 치렀고 이제 그 대가가 가치 있는 뭔가를 샀는지 아니면 그냥 더 쓸모없는 고통을 샀는지 결정해야 한다는 상기였어요. 가치 있게 만들기로 선택했어요.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고통이 사라지거나 죄책감이 가벼워져서도 아니었어요. 그게 계속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마지막 철조망을 넘은 그날 밤부터 5년이 지났어요. 동시에 평생처럼 느껴지면서도 마치 어제 일 같은 5년이에요. 시간은 그런 면에서 이상해요. 특히 당신 인생의 지도에 정확한 선을 그어서 말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구분된 전과 후와 함께 살 때는요. 여기가 한 사람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시작된 곳이라고요.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이제 모든 게 괜찮다고, 어떤 종류의 완벽한 평화를 찾았다고, 제가 한 일의 무게가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제 완전한 행복을 샀다고 가장하는 건 우리 어머니에게, 민석이에게, 제 자유의 대가를 치른 모든 사람에게 배신일 거예요. 진실은 더 복잡하고 솔직히 그것보다 더 정직해요. 아직도 매일 그들을 생각해요. 서울의 제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북쪽에서는 기술적 기적처럼 보였을 커피 메이커로 커피를 만들 때 창밖을 보고 완전히 잠들지 않는 도시를 제가 자란 곳에선 상상할 수 없었을 생명과 에너지로 끌어오르는 도시를 볼 때요. 그런 순간들에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요. 아직 살아계신지 궁금해해요. 저를 생각하시는지, 저를 증오하시는지, 저를 용서할 어떤 방법을 찾으셨는지, 아니면 증오가 어머니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것인지 궁금해해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어요.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민석이를 생각해요. 살아남았다면 이제 26살일 거예요. 어떤 종류의 남자가 됐을지, 제 탈북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부줬는지, 저보다 그 불가능한 시스템을 더 잘 헤쳐나가는 법을 배웠는지, 아니면 그도 붕괴 지점에 도달했는지 궁금해해요. 때로는 제 가장 어두운 순간들에 어쩌면 그도 탈출했을지도 모른다는 환상을 허락해요. 어쩌면 이 도시 어딘가에서 이 복잡한 삶의 자기 버전을 살고 있을지도요. 하지만 확률이 미미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희망에 매달리는 건 아마 제 잘못으로 그한테 일어난 더 가능성 있는 진실과 마주하는 걸 피하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일, 다른 탈북자들이 남쪽에서의 첫 몇 달을 헤쳐나가도록 돕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지우지 못해요. 어떤 우주적 저울의 균형을 맞추지도 제 배신을 소급해서 고상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해요. 하지만 그게 하는 건 제가 여기서의 존재에 형태를 주는 거예요. 제가 나르는 무게에 구조를 줘요. 제가 돕는 모든 사람, 제가 겪었던 걸 겪고 있는 누군가와 나누는 모든 대화는 말하는 방식이에요. 당신의 고통이 이걸 샀어요. 돕는 이 능력을, 다른 사람의 어둠 속이 작은 빛을요. 충분하지 않아요. 절대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뭔가는 돼요. 이런 종류의 죄책감과 함께 사는 건 상처에서 치유되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걸 배웠어요. 깨어났을 때 고통이 사라지고 깨끗하고 치유된 흉터 조직으로 대체되는 순간이 없어요. 그건 더 영구적인 장애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처음엔 생각할 수 있는 전부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당신의 능력에서 이 근본적인 변화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능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해요. 그것을 우회해서 일하는 법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계획하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그걸 통합하는 법을 배워요. 거기 있다는 걸 절대 잊지 않고 당신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걸 절대 멈추지 않지만 결국 매일 매 초마다 그것 때문에 놀라는 걸 멈춰요. 이 길을 찾도록 도와준 상담사, 오빠가 40년 전에 탈북한 그 여자를 가끔 아직도 봐요. 이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동료예요. 둘 다 다른 역할로 탈북자들과 일하고 있죠. 몇 달 전 북한 탈북자 통합에 대한 회의에서 나중에 커피를 마셨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저와 함께 있었던 질문을 했어요.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 서두르지 않고 물었는데 제가 그녀에게서 감사하게 된 그런 직설적인 방식으로요. 즉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질문이 자리 잡게 놔뒀고 그게 받을 만한 무게를 줬어요. 마침내 말했어요. 그게 올바른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가치가 있었나? 는 제 자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의 비용에 대해 측정할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걸 암시해요. 올바른 답이 있다는 걸, 제가 할 수 있는 계산이 있다는 걸 암시하죠. 하지만 그렇게 작동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계속하길 기다렸어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들의 고통이 산 삶으로 뭘 하고 있나?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매일 바뀌어요. 제 시간을, 제 에너지를, 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내리는 모든 결정과 함께요. 어떤 날은 답이 좋아요. 누군가를 도와요. 차이를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제가 차지하는 공간을 정당화해요. 다른 날들은 답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계속 물어봐요. 답을 더 좋게 만들려고
계속 노력해요. 그녀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있었어요. 제 오빠가 몇 년 전에 비슷한 말을 했어요. 살아있을 자격이 있는지 묻는 걸 멈추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삶을 위해 치른 비용을 그의 삶이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묻기 시작했대요. 더 어려운 질문이지만 더 정직하죠. 그 대화는 자유가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탈북하기 전에 저는 자유를 제약의 부재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하는 걸 말할 수 있는 능력으로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짜 자신이 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유의 일부인 건 맞아요, 물론요. 하지만 자유는 당신의 무게를 나를 자유도, 당신의 고통으로 뭘 할지 선택할 자유도, 당신이 한 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어쩌면 그것 때문에 매일 누가 될지 결정할 자유도 포함한다는 걸 배웠어요. 5년 전에 저 자신과 모든 걸 되돌릴 수 있기를 바라며 그 군사기지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남자와 말할 수 있다면 정확히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그 말을 원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이 아니니까요. 고통이 사라질 거라거나 죄책감이 언젠가 나르기 쉬울 거라는 의미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후회할 수 있는 능력, 당신이 한 일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의 괴물성이 아니라 당신의 인간성의 증거예요. 진짜 괴물들은 죄책감으로 부서지지 않아요. 올바른 일을 했는지 궁금해하며 밤에 깨어 있지 않아요. 자신들이 야기한 피해를 보상하려고 삶을 바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후회할 수 있는 능력이 고통스럽더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부수더라도 그것은 또한 당신이 예전보다 더 나은 누군가가 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는 모든 사람은 이 이야기에 자기 버전을 나르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저보다 더 잘 다뤄요. 더 빨리 그들의 결정과 화해할 방법을 찾아요. 다른 이들은 훨씬 더 깊이 싸우고 결국 그들의 죄책감에 의해 소진되어 살아남을 수 없었던 방식으로 소진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올바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종류의 무게와 함께 사는 법을 말해주는 매뉴얼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이 5년 후에 확신을 가지고 아는 유일한 것은 이거예요. 어차피 무게를 나를 거라면 당신의 자유가 무엇을 희생시켰는지에 대한 탐과 함께 살 거라면 그럼 그게 중요하게 만들기로 결정해야 해요. 그게 옳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저울의 균형을 맞추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절대 하겠다고 요청하지 않은 희생을 기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고통이 이미 너무 많은 세상에서 더 많은 고통 이상의 뭔가를 의미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직도 제가 자유로울 자격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한 일과 완전히 평화롭게 살 방법을 찾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살아있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비싸게 치른 이 기회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일어나는 매일 그 기회가 뭔가를 위해 중요하게 만들기로 선택해요. 그게 제 자유예요. 고통이나 죄책감의 부재가 아니라 그것들로 뭘 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무겁고 더 복잡한 종류의 자유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한 진짜인 유일한 종류이기도 해요.